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여주 땅에 허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림이 구차하여 남의 신세를 지기도 하였으나 성품만은 매우 어지럽죠. 허생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장성하여 혼인까지 하였으나 허생은 세 아들에게 부지런히 학문을 닦게 하고 자신은 가진 재산이 별로 없어 식구들 먹을 양식이 부족하면 친지들에게 다니며 양식을 구워다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허생의 친지들은 허생의 인품과 학식을 높이사 늘 그를 잘 대해주었고 양식을 꿔주어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던 어느 날 허생 부부는 돌림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 아들은 밤낮으로 통곡하던 끝에 간신히 장례를 지냈지요. 그리고 3년상을 마치고 나니 집안 살림은 더욱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할 장정들이 3년이나 부모 무덤을 지키니 그 아내들이 길쌈이며 부잣집 설거지며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간신히 집안 살림을 유지했으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자 둘째 아들 허웅이 형과 아우에게 자기 생각을 말했죠. 지금까지 우리 형제가 다행히 굶어 죽지 않은 것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인심을 얻어 사람들이 양식을 보태 주었기 때문이요. 지금 3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아버님의 덕을 볼 수도 없게 되었소. 그렇다고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오. 이제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으니 형님과 동생이 제각기 무슨 일이든 해야 할까보. 그러자 허웅의 형제들이 말하였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해온 일이란 그저 글 읽는 것뿐이 아니냐? 농사나 장사를 했으면 좋으련만 어디서 돈을 마련할 데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처지에 그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맞습니다. 그저 배고픔을 참고 과거 공부에 전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각기 다르니 형과 동생 뜻대로 합시다. 하지만 세 형제가 다 글만 읽다가는 뜻을 이루기 전에 모두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형님과 동생은 모두 몸이 약하니 하던 공부나 하시오. 나는 10년을 기한으로 힘을 다하여 재산을 늘리겠소. 그래서 뒷날 우리 형제가 함께 살 미천을 마련해 놓겠소. 그러니 오늘부터 세간을 모두 정리해 형수님과 제수는 잠시 처가로 돌려보냅시다. 그리고 형님은 아우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 절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과거 공부에 전념하시오. 그럼 내가 둘의 뒷바라지를 하겠소. 그러니 형님과 동생은 10년 안에 반드시 과거에 합격하고 나는 반드시 재산을 늘려 집안을 일으켜 놓으면 될 것이오. 그럼 그리 하자꾸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은 이 집터와 보리밭 세마지기에 여종 하나뿐이오. 내가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재산을 늘려볼 작정이오. 형님의 뜻에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날로 세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고 형수와 제수는 각기 친정으로 보냈지요. 형과 아우를 산으로 보내고 난 허웅은 그날로 처가 시집올 때 가지고 온 배물들을 모조리 팔았지요. 그래서 겨우 열량되는 돈을 장만하였습니다. 그때는 마침 목화로 옷감을 만드는 일이 잘 되었지요. 허웅은 수중에 쥔 열량의 돈으로 미역을 사서 등에 지고는 전에 아버지가 다니며 양식을 얻어오던 집들을 두루 돌아다니며 그 자리에서 미역값을 목화로 쳐서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허웅을 불쌍히 여겨 군말 없이 목화로 미역값을 넉넉히 쳐주었지요. 그렇게 모은 목화가 거의 100근이나 되자 허웅은 그의 아내더러 밤낮으로 길쌈질을 하게 하고 자기는 무명을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허웅은 그렇게 번 돈의 일부로 귀리 10섬을 사가지고는 날마다 죽을 쏘어 자기는 처와 반 그릇씩 나누어 먹고 여종에게는 한 그릇씩 주며 말하였지요. 내가 굶주림을 참기 힘들면 내 집에서 나가도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너를 탓하지는 않겠다. 그러자 여종이 울며 말하였지요. 두 분께서는 반 그릇씩 자시고 저는 한 그릇씩 먹는 터에 어찌 감히 배고프다고 하겠습니까? 굶어 죽더라도 다른 데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 참 고맙구나. 내 반드시 집안을 일으킨 후
너의 공도 있음을 잊지 않겠다. 여종은 그렇게 허웅의 내외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하였지요. 허웅은 밤에는 자리도 였고 집신도 삼았습니다. 자는 시간 빼고는 도통 일손을 놓지 않은 것이죠. 서방님, 조금이라도 좀 쉬시지요. 부인 뜻을 품은 사람이 어찌 쉬겠소. 그리고 남들보다 더 돈을 모으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오. 난 한 푼이라도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게 쉬는 것이오. 간혹 옛날 친한 사람이 찾아올 때도 허웅은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인사를 차릴 경황이 없으니 10년 뒤에 만나시게. 허웅이 그렇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말하자 사람들은 허웅이 변하였다고 서운해하였지만 허웅은 개의치 않고 열심히 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착같이 일하고 돈을 모아간 지도 3년이 흘렀지요. 허웅의 재산은 많이 늘어 있었고 마침 집 근처에 논 12마지기와 밭 몇 마지기를 팔겠다는 사람이 나오니 허웅은 모은 돈으로 그것을 사들였습니다. 봄이 와서 농사철이 되자 허웅은 많지도 않은 땅으로 농사를 짓는데 무슨 품을 사겠는가. 내 오금을 놀려 일하느니만 못하겠다. 그런데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으니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허웅은 국리 끝에 이웃 마을에 나이든 농군을 청해 집으로 모셔다 놓고 술과 음식을 찰차려 대접한 다음 말했습니다. 어려서 글 공부만 했지 농사라고는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 농산일을 가르쳐 주시면 보답으로 논에서 나온 쌀 10섬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나 많이 주려하오. 그날로 허웅은 나이든 농군에게 농산일을 배우며 손수 쟁기 가래를 잡고 논밭을 갈아 일항을 만들고 씨를 뿌렸지요. 그리고 밭 갈고 김 매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3배는 더 품을 들이니 가을에 가서 수확도 자연 남의 곱절이나 되었지요. 그 이듬해에는 밭에 담배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몹시 가물자 허웅은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어다 밭에 부어주었지요. 그러자 온 마을의 담배는 다 말라 죽었지만 허웅의 밭에서는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 한양의 장사치들이 수백 금을 주고 미리 사자고 덤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잎을 거두어 드릴 때부터는 담배잎의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담배 농사에서 얻은 이득이 400냥이나 되었지요. 이렇게 3년이 또 지나자 재산이 점점 불어나 창고에 쌓인 곡식자루가 4,500개나 되고 백리 안팎의 논밭이 모두 허웅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허웅의 집 식구들이 먹고 입는 것은 그전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여전히 귀리로 죽을 쏘어 밥을 먹고 옷이 구멍나면 하도 기워 입어 그 모습이 포대기를 뒤집어 쓴 것만 같았지요. 그러던 중 하루는 형과 아우가 산에서 한 번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허웅의 아내는 처음으로 쌀밥새 그릇을 지어 밥상에 올렸지요. 그것을 본 허웅은 대뜸 두 눈을 부릅뜨더니 화를 내었지요. 부인 이것이 무엇이오? 누가 이 아까운 쌀로 밥을 지으라 했소? 당장 내가고 귀리죽을 내오시오. 이미 들여온 밥상을 내가라니 허웅의 형이 노하여 말하였지요. 재산이 이처럼 넉넉한데 형제에게 쌀밥 한 그릇 먹이지 못하겠단 말이냐? 더구나 이미 들여온 상을 내가라니 이런 못된 놈을 보겠나? 형님, 나는 10년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흰쌀로 밥을 지어 먹지 않기로 마음을 다졌소. 그런데 그 각오가 오늘로 무너진다면 지난 세월 동안 공들여 쌓아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 형님은 앞으로 몇 년 뒤에야 내 집 밥을 자실 수 있을 것이오. 형님이 아무리 노한데도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겠소? 형은 동생 허웅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앉아있다. 다시 내온 귀리 죽을 다 먹고는 막내 동생과 도로 산으로 올라갔지요. 막내야, 허웅이 저리 열심히 살고 있으니 우리도 더욱더 열심히 과거 준비에 매진하도록 해야겠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아까 죽을 먹으면서도 어찌나 홍이 형님 보기가 부끄럽던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로 돌아간 허웅의 형과 동생은 더욱더 과거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봄, 형과 아오는 진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러자 허웅은 돈과 비단을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가 새 옷과 좋은 음식, 좋은 술을 사주며 말했지요. 오늘 비록 진사시험에 합격하기는 하였으나 큰 과거 시험이 아직 남아있으니 다시 산으로 올라가 공부를 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약속한 10년이 차지 않았으니 산으로 올라갔다가 기한이 찬 뒤에 내려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허웅은 그렇게 말하고 형과 동생을 다시 산으로 올려보냈습니다. 허웅의 형과 동생은 진사시험에 합격한 기쁨은 접어두고 10년의 공부를 마치기 위해 다시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10년의 기한이 되자 허웅은 어느덧 만석군이 되어 있었지요. 그날로 품질이 좋은 비단으로 남자 옷과 여자 옷 2벌씩을 새로 지어 형수와 제수의 집으로 임마와 함께 보내어 약속한 날에 데려오게 하고 또 절에도 임마와 함께 옷을 보내어 형과 아우를 맞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 형제가 한데 모여 산 지 며칠이 지난 뒤 허웅이 형과 아우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집은 너무 좁아 무릎도 제대로 펼 수 없소. 내가 지어놓은 집이 있으니 그리로 갑시다. 세 형제가 같이 몇 리를 가니 산 아래 탁 트인 벌이 있고 그 가운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보였지요. 그리고 형제들이 허웅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니 그 규모에 놀란 형이 물었죠. 이게 누구 집인데 이렇게 굉장하냐? 이 집은 안 사람도 모르게 내가 마련해 놓은 것이오. 이제 여기서 우리 형제들이 모여 오순도순 살아갑시다. 집안의 긴 행랑에는 종들과 마소들이 꽉 차고 가운데 안채는 세 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깥사랑채는 통칸 방인데 매우 널찍하였고 안 식구들은 각기 한 채 한 칸씩 차지하고 세 형제는 널찍한 안방에서 한데 어울려 살기로 하였지요. 그리고는 허웅이 종들을 시켜 나무 괴짝 4대개를 앞으로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 문서 괴짝이오. 이제부터는 이것을 우리가 골고루 나누어 가지도록 합시다. 그리고 가산이 이렇게 늘었으니 함께 고생한 아내의 수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소. 허웅은 나머지 식구들을 새 집으로 데리고 와 20마지기 논문서를 아내에게 내주고 세 사람이 제각기 50마지기씩 나누어 가졌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함께 고생해온 여종에게는 허웅의 몫에서 논 10마지기를 따로 떼주고 면천을 시켜주었습니다. 허웅의 집은 이날부터 입고 먹는 것을 풍성풍성하게 하고 가난한 이웃들과 친척들에게도 적당히 재산을 나누어 주니 주변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지요. 그런데 하루는 허웅이 느닷없이 눈물을 떨어뜨리며 슬퍼하기에 형이 괴이하여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고 정승 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터에 무슨 부족한 일이 있어 내가 그러느냐? 형님과 아우는 공부를 해서 진사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들어섰건만 나는 재산을 늘리는 데만 골몰아요. 흙과 씨름을 하다 보니 무지렁이가 되었소 그려. 돌아가신 아버님이 어찌 이렇게 되기를 바라셨겠소? 그러니 내 마음이 아프지 않을 리 있소. 한창 나이가 다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 차라리 붓대를 던지고 무예나 닦을까 하오. 그날부터 허웅은 활을 마련해가지고 활쏘기를 익히더니 몇 해 뒤에는 무과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허웅은 그날로 무관으로 벼슬길에 올라 차차 품계가 오르더니 끝내는 안악군수로 임명되기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허웅이 안악군수로 부임하는 날짜가 다가오는데 고향집에서 그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가 날아왔지요. 허웅은 긴 탄식을 하며 말했지요. 내가 젊어서 부모를 여여 아무리 벼슬을 해봤자 효도를 할 수 없는 처지이건만 그래도 벼슬길에 오르려 한 것은 일평생 나와 함께 고생한 늙은 아내를 영화롭게 해주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고생만 하던 아내까지 잃었으니 벼슬이며 재산이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허웅은 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 남은 여생을 아내의 무덤을 돌보다 죽었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